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정책 국감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전국 상황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어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키워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국감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논란이 됐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변호인단의 총사퇴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상 재판 불복 선언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과열된 건데 뭐 시점이야 뭐 1심 선고일 만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속기간 만기에 맞춰서 했다 하지만 과연 그 발언의 내용과 수위 작심 발언이다. 그래서 옥중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어제 최순실에 대한 배신감을 그 첫 번째 표현했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던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판단에 있어서 세 차례의 심각한 이 착오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게 첫 번째 착오였고, 두 번째는 불구속 상태에서 그 수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구속이 되면서 그때 이제 또 한 번의 정치적 충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석방될 줄 알았는데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사실상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법적인 영역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치 보복이라는 결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사실상 이제는 법리 다툼, 법정 다툼에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는 이 터닝 포인트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중 투쟁 지침 1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중 투쟁 지침 1호다. 일단은 뭐 본인이 직접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 이번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저기 보셨겠지만 화면에서 진실과 배신에 대한 단어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만큼 이번에 이제 그런 4분짜리 그 발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심사숙고 본인이 물론 작성을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게 심중에 여러 가지 읽히던데 부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박 대통령의 로직은 아주 단순합니다. 충신 아니면 배신자 이렇게 양분법의 개념인데 지금 뭐 옥중 투쟁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옥중에서 동정론을 좀 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좀 바로 잡아달라라고 하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안간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너에 너무 몰리니까 이제 다른 카드가 없잖아요. 해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만시지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대응을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은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든 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은 결국 그 묵비권 그리고 그 변호인 사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재판 자체를 보이콧을 하면서 또 여론 정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일으킨 거는 결국 정부 쪽인 것 같아요.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사냥을 할 때도 몰라고 하면은 이 길을 터주면서 몰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치질 않죠, 사냥꾼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외골수로 몰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속 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무리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재판 편의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합당한 거였느냐라고 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 예. 결국 동정론의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원의 구속 연장 판단에 네네.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뭐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예, 예. 좀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연장 여부는 지난 13일 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구속 그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정부 여당의 실수이거나 정부 여당의 외압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재판부는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그 재판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한교안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구성됐던 그 재판부가 현재의 그 재판부고 그 재판부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 정부가 개입한 것처럼 그리고 구속 연장을 한 것처럼 압력을 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도 적지 않게 당황을 했다. 이런 네. 표정이 법정에서 읽혔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대로 법사위 국감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어제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우리 검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추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서 다 뜻한 대로 이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판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피고인은 뭐 재판을 거부하겠다고는 이야기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저 같으면 재판 못 받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구속기간 딱 6개월 돼 있는 것도 이리저리 편법으로 그걸 연장해 가는 마당에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뭐 이렇게 정치 재판을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뭐 재판 거부하겠다는 말씀 없으니까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법사위의 발언 수위를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국민한테 위임받은 국정감사의 현장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일부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선동이 아닌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우리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인 법무부의 국감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 하는 것을 호통치면서 큰소리로 법무장관을 나무라는 현장까지 왔습니다. 참담합니다. 김재태 의원님, 김재태 국민들이 의원님 판단할 거예요. 이것은 조용히 해주시고. 자제해 주시고요. 아니 남이 얘기한 걸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김재태 의원님, 특별한 거예요 지금? 감나라 변호사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김재태 의원님. 감으려고? 그래! 당신이랑 까불어! 예, 역시나 좀 고성이 오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범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정치범이라고 규정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과연 이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존에 있던 어떤 보수 특히 친박 단체들의 어떤 외곽 활동을 더 결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뭐 분석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어쨌든 뭐 정치 투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탄핵 국면에 있어서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고 거의 그 5% 전후를 회복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나 지지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또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의 재판정에서의 그 과격한 행동이나 집회를 통한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실망하면서 또 떨어져 나가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또 겪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고 판깨기에 들어오면서 정치투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국민들은 현재 남아있는 열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그 격렬하고 열렬한 그 정치 투쟁에 나서는 것들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들마저들도 다 떠나보낼 것이다. 예. 사실상 고립을 자초하는 그 행위로서의 어제 그 발언들을 예. 읽어낼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의사님 법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걸 일단 간접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이 총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제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이제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가 이제 더 미뤄질 거다.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도 더 손해 아니냐. 이게 이제 재판부의 어제 말은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뭐 시나리오를 보면 그 변호인이 사임을 철회해 달라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철회할 가능성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새 변호사를 선임할까? 라고 했었을 때 새 변호사를 선임하면 10만 페이지 분량의 것들을 다시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심리는 엄청나게 지연이 될 겁니다. 또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까 하면 그 또 심리 여전히 지연될 것이고요. 국선 변호인을 거부하면 또 심리가 지연될 것이고 결국은 법원 출석을 거부할까? 이제 소위 말하는 골석 재판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부분까지 오는 거거든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불출석 상태, 소위 말하는 골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골석 재판은 사실상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당하면서 정치적 희생양으로서의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보이고 그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방법은 출석은 하되 침묵으로 대응한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정인으로서의 이 반론권을 포기하면서 이 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석은 하되 침묵으로 대응하는 전술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떠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편파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재판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사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후의 재판 과정. 저도 말씀하신 대로 골석 재판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동정론이라고 하는 여론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면은 여론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게 그나마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가능하고 해석의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나와서 앉아 있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멘트를 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보면은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모드예요.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건데 그건 일정 정도 포기를 통한 결기 반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파장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사실은 숙제죠. 어찌됐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걸 수용함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할 방법이 없을까. 여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이 상황에 대해서 놀라고 당황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해법을 좀 제시할 수도 있고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논리를 전개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정치권이 지금 아직은 그런 게 숙성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협치 자체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협치를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데다가 거의 핵폭탄급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더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들려주십시오. 지금 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사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러한 도전 행위를 중단해야 될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천번 만번 통렬하게 반성하고 석고 대주해도 부족할 판에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오히려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법원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앞에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님, 일단 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중에 재판에 나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일단 나오지도 않고 그 옥중에서 단식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해놓은 데가 있던데 가능하라고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똑같은 과정을 걸었다고 그렇게 해요. 해서 처음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증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시간 끌기를 했고 구속 연장을 차단하고 석방을 노렸고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사임하고 그다음 이제 수순이 옥중 단식 투쟁을 통한 그 저항의 모습들을 이제 보였는데요.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의 그 몸 상태가 단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얼마만큼 절박한 모습들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그동안의 모습 속에서 보였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식 투쟁보다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실제 자해 행위를 통한 현재의 전국 돌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해 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계속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김우숙 소장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입장 분석이 좀 이제 다른 부분이 핵폭탄급이라고 이제 아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입지를 좁히는 정치 행위가 현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건 부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촛불 집회가 거의 이제 1년을 맞는 시점이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퇴진 요구 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 기념비 건립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이제 승인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었는데 이 기념비 건립 제막 문제가 또 다른 또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미리 지레짐작 좀 하게 되는데 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촛불 정신을 강조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촛불 집회가 없었다라고 하면 현 정부가 서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박근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촛불 정치는 현 집권층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촛불 정치를 너무 강조해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3세계로 알지 않겠습니까? 자스민 혁명이니 이런 중동의 큰 혁명이 있는데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은 그 시위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탄탄한 민주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촛불 정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민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독일에서 무슨 인권상도 받고 그랬다는데 그런 유럽에서 보기에 선진국들이 보기에 같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촛불 정신이면 시위에 성공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면은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낮추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서도 촛불 정신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때마다 많은 국내 지식인들이 좀 창피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촛불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됐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권에서 나서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3.1운동, 그다음에 4.19, 그다음에 60항쟁, 그다음에 이번 촛불혁명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그 시민운동이었고 대국민운동이었고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들을 보여줬던 그 행동이었다라는 그 부분을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3.1운동 당시에도 친일파와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파가 나누어졌던 것이고 4.19 때도 그 독재파와 그다음에 민주파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번에 또 한 번 태극기 집회의 그를 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촛불혁명을 구현했던 시민들과의 최소한의 갈등들은 어느 역사적 시기에서도 다 있었다. 하지만 촛불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들이 평화와 그다음에 변화 그리고 미래를 구현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념비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듣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법정에서 발언 이후에 그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윤리를 열어서 징계 부분을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징계 절차가 좀 미뤄진 것 같아요. 자진 출당에 대한 의사 타진을 한 것 같고요. 자진 탈당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출당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좀 더 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할 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주주입니다. 말 그대로 친이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유승민 계보들이 다 날아갔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들만이 대대적으로 공천을 받으면서 가장 큰 집단이 친박 그룹들이고 친박 의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탈당할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 홍준표 대표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집단이 그 세력이 친박 그룹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는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홍준표 대표가 아주 중요한 의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이다. 그다음에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이 측면은 출당 조치하겠다라는데 출당 조치를 둘러싸고 지금 두 세력이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내년 지자체로 가야 되는 홍준표 대표의 입장과 그다음에 강제 출당 조치를 내리는 순간에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등 그 기존의 친박 핵심 그룹들의 반격과 이 사이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끼어 있는데 지울 건 지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사실상 출당이 18일이나 19일 정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바빠요. 성한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뇌물수수 문제가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고 곧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선고가 시시각각 다가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는 여러모로 지금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도 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국감 기간에는 좀 더 드러내지 않겠다 이런 의중을 좀 밝혔죠. 그래서 조금 숨고르기 작업이 들어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세력의 어떤 출당 이런 문제들은 이 바른정당과 통합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금방 뭐 쉽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출당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보수 진영에서 다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전에는. 근데 어제 박 대통령 그 발언 이후 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금 10월 26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다가 11월 달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에 여론적인 반영을 좀 보자. 그거는 대선 전에 그 복당 문제에 있어서 그 역풍을 맞았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명분상의 문제인데 지금 국감 기간이잖아요. 국감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이 깨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러면 그 교섭단체가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회 운영상의 가장 중요한 축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야권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상임위별로 하면은 간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문제도 있고 상임위별로도 굉장히 한 축이 무너지는 그래서 국정감사의 애초에 있었던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지고 바른정당이 좀 미루는 방향으로 갔고 이거를 확인하고 홍 대표가 유예 기간을 좀 더 준 것 같아요. 사실 26일에 맞추려고 해서 그 스케줄을 조절했는데 26일은 11.6이에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딸을 또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부담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른정당에서 약간 뒤로 물러섬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 3일 정도 더 여유를 주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이 대담 키워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요? 자, 이게 좀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죠. 바로 이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헌법재판관 8명이 어제 회의를 갖고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와 좀 결이 다른 것 아니냐. 근데 청와대는 사실상 같은 얘기다. 또 오늘 그렇게 해명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국민들도 조금 혼선이 있어요. 이사님 어떻게 그 보세요? 순서대로 좀 보면요. 지난 13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와 그다음에 어제 이제 헌재에서 이 성명을 냈던 부분에 있어서 헌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당시에 9월 18일 날 헌재 재판관들이 동의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9월 말까지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임기를 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지금 이게 전해졌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도 자료는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거는 그 소장과 그다음에 지금 8명이잖아요. 그러면 9명이 돼야 되는데 1명의 헌법재판관과 1명의 헌법재판소 소장 요 두 부분을 빨리 국회에서 임명 절차를 서둘러서 해달라. 그래야 된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흠이 안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갈등을 계속해서 조장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한 구성체라고 이야기했던 게 온전한 구성체를 이야기했던 게 헌법재판소 8인의 인식을 같이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즉 그리고 순서대로 간다면 청와대는 9인의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되면 그 속에서 1명의 소장을 임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르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들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헌재와 청와대가 분명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부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회의 질책을 하면서 대신 사과를 한 근거가 헌재 간담회에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다. 그게 근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청와대와 국회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석이 비어 있잖아요. 한석이 비어 있는 자리를 활용해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한 명을 해서 그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을 하기보다는 그런 거는 지금 법적 불비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헌법소장을 해가지고 임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헌법소장을 세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 입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거를 조속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저는 봤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해결할 부분은 결국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간담회를 얘기하기 전에 조속하게 사람을 좀 추천해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이 헌정 중단 사태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는 이런 그 재량을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이걸 다시 변명을 해가지고 또 다시 소모적 논쟁으로 돌아가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는데 어떤 또 해결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